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8배 김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 45년이 담긴 유언장.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주 저희 시어머니께서 95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아끼던 분들,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평소엔 얼굴도 비추지 않던 시누이들도 왔습니다. 언니 고생 많았어요. 큰 시누이 영자 씨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위로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까지 언니가 챙겨줘서 다행이야. 우리는 바빠서 못 왔잖아. 작은 시누이 경자 씨도 덧붙였습니다. 바빠서요? 45년 동안 시어머니 병원 한 번 모시고 간 적 없으면서 지금 와서 바빴다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니까요. 돌이켜보면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게 23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가난한 시골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학교도 중학교밖에 못 나왔고 가진 거라곤 건강한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시집 올 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집안 딸을 왜 며느리로 들였을까? 돈도 없고 학벌도 없는데.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달랐습니다. 순이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첫날부터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때 그 온기가 4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제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시누이 영자 씨는 그때 27살로 이미 시집을 간 상태였습니다. 작은 시누이 경자 씨는 25으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 시누이는 처음부터 저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대체 뭘 보고 저런 애를 데려온 거야?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게 애나 낳고 집안일이나 하겠지 뭐. 귓속말이라고 했지만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부모님 수발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과묵하신 분이셨지만 가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따뜻하구나. 그 말씀을 해주시던 게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17년 전의 일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시던 분이라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렇게 허무하게 가셨습니다.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우셨습니다. 여보, 놔두고 어떻게 먼저 가. 50년을 함께 사신 반려자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장례 기간 동안 와 있다가 발인이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애들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어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자주 올게요. 하지만 자주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우리 부부 셋이서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생각에 매일 우셨습니다. 순이야, 난 어떻게 살아야 하니?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순이야, 고맙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씩 안정을 찾으셨고 우리 부부와 사는 생활에도 익숙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제 편이셨습니다. 명절날 시누이들이 놀러 왔을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 올해 용돈 좀 주세요.
애들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큰 시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나도 좀. 남편이 사업이 안 돼서. 작은 시누이도 가세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쉬며 돈을 꺼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우리가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 죽으면 저 며느리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 미리미리 확실히 해둬야 해. 그때 시어머니께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당장 나가. 시누이들은 그제야 입을 다물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내 딸들이 못났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순이야, 너는 진짜 내 딸 같아. 알지?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누이들은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15년 전의 일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렇게 남편은 5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시어머니만이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순이야, 울어. 참지 마. 그렇게 어머님과 저 단둘이 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인이 끝나자마자 시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올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하긴.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죠. 제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올케 언니, 이제 나가서 사세요. 올케도 이제 올케 인생 살아야죠. 우리가 어머니 모실게요. 뭐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80이 넘으셨잖아요. 우리 친딸들이 모시는 게 맞죠? 올케는 자유롭게 사세요. 저는 한 번도 어머님과 따로 살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한 아들과 딸은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고모님들 말씀처럼 할머니, 고모님들이 보살피시게 하시면 안 될까요? 이제 그동안 못 해보셨던 것들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엄마 아직 젊으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애들 말들에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도 시어머니께서 아이들 다 돌봐주셨고 부모를 일찍 여의고 남매들끼리 자라던 저에게 따뜻한 부모의 정을 느끼게 해주신 분들이라 친부모처럼 모셨습니다.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이었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너희들 또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겠다는데요. 닥쳐. 순이 없으면 난 못 살아. 시어머니께서 제 팔을 꽉 붙잡으셨습니다. 순이야, 너 나버리면 안 돼. 알았지? 어머니, 제가 어디 가겠어요. 평생 모실게요. 시누이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시누이들의 냉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벌어진 일, 이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절 전에 음식 다 장만해 놓으면 딱 먹을 시간에 맞게 와서 먹고는 꼭 후식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들은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순이 혼자 음식 다 장만해 놨는데 니들이 갖다 먹고 설지지해 어머님이 호통을 쳐야만 그제서야 일어나서 하는 신용을 하는 거였어요. 저도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제 몸을 혹사시키면서 살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는 후회가 많이 듭니다. 그 뒤로 10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연로해지셨고 저는 24시간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병원 왕래, 약 챙기기, 식사 준비, 목욕시키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저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절만 되면 시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언니, 고생 많으시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빛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병원비 많이 들죠? 제가 좀 드릴게요. 큰 시누이가 1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10만 원이요? 한 달 병원비가 100만 원이 넘는데 10만 원을 드리겠다고요? 괜찮아, 영자야. 순이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시어머니께서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부엌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옳게,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작은 시누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원래 우리 친딸들이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옳게가 독차지하시면 안 되죠. 저는 재산 생각 없어요. 그냥 어머니 편히 모시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상속받을 거니까 미리 알아두세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음식만 싸들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내 딸들이 너무 못됐지? 괜찮아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순이야, 너는 정말 착한 애야.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며 하신 말씀. 지난달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시한부라고 했습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병원보다는 평생 사신 집에서 편히 계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시누이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어때세요? 어머니, 편찮으시죠? 제가 왔어요. 1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매일 오는 겁니다. 그들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시누이가 시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 재산 정리는 하셨어요? 유언장 쓰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다 써놨어. 어머니, 우리 친딸들한테 주시는 거 맞죠? 시어머니께서는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순이야.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이야. 미안하고 고맙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었어요. 순이야, 너는 내 진짜 딸이야. 어머니, 유언장, 변호사한테 맡겨놨어. 내가 죽으면 열어볼 거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괜찮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께서는 제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시어머니, 제 인생의 전부였던 분,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문객 맞이하고 음식 준비하고 장례 절차 진행하고 하지만 시누이들의 행동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서 우는 척은 했지만 뒤에서는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겠어. 올케한테 물어봐야 하나?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참았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만큼은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발인을 하고 화장을 마친 뒤 납골당에 모시고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유골함을 안치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신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시누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찾아왔습니다. 올케, 어머니 방 좀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돼서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아니, 빨리 정리해야죠. 어머니 중요한 서류들도 있을 거고. 작은 시누이가 벌써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황급히 시누이를 막았습니다. 왜요? 우리도 친딸인데 어머니 유품 정리 못해요? 그게 아니라 아직 어머니 냄새가 남아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실은 시누이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두려웠습니다. 에휴, 올케도 참. 알았어요. 그럼 사흘 후에 올게요. 그때는 꼭 정리해야 해요. 시누이들은 못마땅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시어머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옷장, 화장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때 화장대 서랍에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순이에게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기가 힘들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죽으면 이 번호로 전화해라. 변호사 김정수.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심입니다. 저 김순이라고 하는데요. 박기순 여사님 관련해서. 아, 김순이 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과 함께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 50대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순이님 앉으세요. 박기순 여사님께서 생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2년 전이었죠. 2년 전이요? 네. 유언장 작성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어요. 자신이 돌아가시면 며느리 김순희 씨를 꼭 찾아서 유언장을 전달하라고요.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사님께서 며느리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내 딸들이 순이를 괴롭힐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공증까지 받아두셨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요. 어머니께서 일주일 후에 유언장 공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니 딸 두 분께도 연락하세요.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큰고모, 저예요. 왜요? 어머니 방 정리했어요? 큰 시누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대요. 일주일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개한답니다. 유언장? 전화기 너머로 긴장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네. 두 분 다 참석하셔야 한대요. 알았어요. 장소 문자로 보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슨 내용을 쓰셨을까? 혹시 시누이들한테 다 주신 건 아닐까? 아니야, 설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자리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와 시누이 2명, 그리고 시어머니가 생전에 유언장을 맡겨두신 변호사님. 자, 그럼 고 박기순 여사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박기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한 채, 시가 7억 원. 경기도 파주 소재 토지 한 필지, 시가 3억 원. 인천 부평구 소재 상가 한 채, 시가 5억 원. 예금 및 적금 총 5억 원. 이상 총 2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시누이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며느리 김순희에게 전부 상속합니다. 뭐라고요? 큰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친딸들은요? 유언장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친딸인데 며느리가 재산을 독차지한다고요? 작은 시누이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며느리 김순희 씨에게 남긴 편지도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고 시어머니의 필체가 담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너는 아마 많이 놀랐을 거야. 하지만 이건 내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란다. 45년 동안 너는 한 번도 나한테 짐이 된 적이 없어. 아들이 죽고 혼자가 된 너를 내 딸들은 내쫓으려 했지. 하지만 너는 끝까지 나를 지켰어. 병원 갈 때도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항상 내가 곁에 있었어. 내 친딸들은 명절 때나 돈 달라고 올 때만 왔지만 너는 매일매일 나를 살폈어. 순이야, 진짜 딸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더라. 너는 내 진짜 딸이야. 이 재산은 내가 받아야 해. 내가 45년 동안 쏟은 시간과 사랑에 대한 보답이야. 부디 이 돈으로 내 남은 인생 편하게 살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 딸. 사랑한다, 순이야. 어머니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며느리가 어머니를 조종한 거예요. 큰 시누이가 고함을 쳤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입니다. 2년 전에 작성되었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어머니한테 뭘 한 거예요? 작은 시누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어머니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 거예요. 시누이들은 그렇게 소리치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시누이들은 정말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시어머니의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저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45년 동안 진짜 가족처럼 지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살던 강북구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시골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45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새 출발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혹시 제가 욕심쟁이가 된 건 아닐까? 하지만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순희님, 이건 여사님이 남기신 사랑입니다. 받으셔도 됩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먼저 동네 노인복지관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저처럼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써주세요. 복지관 관장님께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순이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주 3회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식사 도와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시어머니를 모시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0대 중반의 이 할머니는 자식들이 요양원에 모셔놓고 한 번도 안 온다고 했습니다. 순희 씨, 나는 자식 셋을 낳아서 대학까지 공부시켰는데 이제는 아무도 날 안 찾아와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찾아뵐게요. 제가 할머니 딸이 되어드릴게요. 정말요? 네. 제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그 할머니를 일주일에 2번씩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파주에 있는 시어머니 토지를 활용해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귀순이네 쉼터. 시어머니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이 카페는 특별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커피를 무료로 드실 수 있고 편하게 쉬어가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순이야, 여기 정말 좋다.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편하게 쉴 곳이 없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차를 내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마치 시어머니를 모시던 그때처럼 자연스럽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주 목요일 시어머니 납골당을 찾아뵙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 잘 나눠주고 있어요. 카페에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머니 닮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셔서 유골함 앞에 국화꽃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물만 흘렸는데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얼마 전 복지관에서 만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순이야, 너 덕분에 행복했어? 할머니, 내 자식들은 안 왔지만 너 같은 딸을 만나서 고마웠어. 할머니는 그렇게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에 할머니 자식들이 왔습니다. 어머니를 누가 이렇게 잘 돌봐드렸어요? 저, 김순이라고 합니다. 그냥 할머니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못다한 효도를 해주셔서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걸 실천했을 뿐이니까요. 어제 저는 시어머니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이제 제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 소중히 쓸게요. 그리고 어머니, 45년 동안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유골함 앞에 국화꽃을 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틀렸던 걸까요? 45년을 시어머니 모시느라 제 인생을 포기한 건 아닐까요? 아니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셨고 저도 진짜 어머니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 유언장이 증명해 줬습니다. 이제는 제 남은 인생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제 인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45년을 시어머니 모시느라 제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45년이 지금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셨고, 저도 진짜 어머니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제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며 살고 있습니다. 귀순이네 쉼터에서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고, 복지관에서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시어머니처럼 누군가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마음입니다. 겉으로만 친딸, 친아들이라고 해서 가족인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소중히 대해주세요. 혈육보다 더 소중한 인연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 그게 진짜 보답이니까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마음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